네, 이종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벌써 5년 전인가요? 박근혜 대통령, 6년 전이네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했었죠. 그 헌법재판소가 그 민주당이 힘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위헌 심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게 5월 달이니까 벌써 한 7, 8개월 지났는데 대한민국이 사법 결정이 굉장히 빨라서 사법 서비스가 좋다라고 하는 나라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 헌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뭉개고 있습니다. 또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도 역시 안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헌재 재판관들이 뭐 임기가 다해서 교체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대고 있는데 글쎄 다리 밖에서 2월 달에 할까? 네. 지금 헌재가 저 같은 사람이 낸 세금을 갖고 움직이는 기관 아닙니까? 근데 이 정권 교체기에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굉장히 의심합니다. 따라서 거꾸로 6년 전으로 올라가면 이정미 소장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했는데 그거는 제대로 한 건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재 밥값하고 있는지 방희선 변호사와 계속 이어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권력과 이제 그 근점이 궁금한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지 않습니까? 그때 일련의 과정들은 적법했느냐 이건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나도 당연히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우후충동적으로 몰려다니는지 네.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초유의 일이잖아요.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죠. 네. 그러면 그것은 과연 그 폭풍과 같은 시대가 지난 다음에는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개인도 그렇고 흥분하면 올라갔다가 올라가죠. 가라앉는 다음에는 차분히 복귀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복귀를 해서 혹시 거기에 미스가 있었는지 어느 점이 하자가 있는지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짚어서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재검토를 해야 훗날에 그 디딤돌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당부도 물론이겠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법률가들 자신들도 그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 몇 개가 있어요. 네, 있죠. 절차가 맞냐, 심리 과정이 맞았냐. 팩트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당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하는 게 맞냐라는 몇 가지 법률 전문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몇 가지 쟁점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들은 반드시 짚어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찬찬히 따져보니까 법리나 절차상 맞는지 하는 걸 점검을 해서 그에 대한 총평가를 내려줘야 될 시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뭐 정치행위 했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런 점검을 한다면은 법원에서 결정을 해서 해야 됩니까? 아니요. 전문가들이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죠. 전문가들. 그럼 굳이 말하면 사회적으로 백서를 한번 낸다든지. 누가 위원회를 만들려면 사법부가 움직여야 그 돼요. 사람들이 사법부가 안 움직여도 되잖아요. 법률 전문가가 많잖아요. 왜 법원이 해야 돼요? 그럼 아니 법률 전문가들이 뭐 우리 변호사협회에서 합니까? 민변에서 합니까? 그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엄중히 지원을 받거나 골라서 할 수 있잖아요. 또는 뭐 변호사협회에서 주도해서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신망 있는 중립적 인사들을 모아서 지원을 받아서 엄선을 해서 할 수 있잖아요. 법리에 밝고 정확한 사람들. 그 제가 기억나는 게요. 지난번에 그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민변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야 민변도 반대하는구나. 이거 법률 전문가로서의 자존심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객관성은 좀 뭔지는 알겠는데 이런 경우에 자 박근혜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지 한번 보자라고 했을 때 그런 걸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뭐 법률 학자도 할 수 있고 변호사들도 할 수 있는데 움직일까요? 할 수 있을걸요? 그걸 왜 안 하겠습니까? 그건 누가 주도를 하나요? 그건 정 필요하면 그 뭐 국가를 대표해서 중대 사건이니까 대통령이 제안을 해서 각 지역적 위원회라는 구성한다든지 할 수 있죠. 미국의 그 역사적인 사례가 있잖아요.
케네디 대통령을 둘러싸고 그렇게 음모론의 수신자들 많이 네네네, 많았잖아요. 맞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워런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아, 그래서 뭐 각계각층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을 해서 한번 보고서를 내주세요 할 수 있지 그 않습니까? 의회에서 결정한 거 아니었나요? 보고서 하자 반대되는 거. 그건 정확히 얘기하는데 의회에서 꼭 뭐 의결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자 식으로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발의를 아니 뭐 그냥 순수한 민간위원회를 만들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모집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제안하고. 그래서 이런 걸 국가적인 위원회를 만들고 싶다. 저기 동참하는 사람 있으면 좀 제출을 해달라. 그래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시비하지 않을 사람들을 내면 되냐. 민변이가 또 안 되잖아요. 편향성이 있잖아요. 그거 아닌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민변도 그때 검수안박법안은 잘못됐다고 하는 걸 글쎄, 보니까 우승이 누가 봐도 삼척동조가 봐도 다 아는 건데. 그거는 뭐 정상적인 변호사라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그래서 박근혜 탄핵 문제를 과거에 김영삼 정부가 5.16과 12.12에 다시 평가를 해버렸잖아요. 그것도 좀 유감스럽지만 대통령의 정치행위였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이 탄핵에 있었던 건데 이거를 그냥 넘어가는 게 저는 굉장히 이게 사법부도 그렇고 우리 사회 전체가 굉장히 미성숙하고 유치한 걸로 보여요. 이게 탄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그야말로 어떤 게 나라에 따라서 한 세기 한 번 나올 만한 얘기고 미국도 탄핵이 여러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 없잖아요. 건국에. 미국도 여러 번 있었어요. 탄핵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선례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선례를 정확하게. 하다 보면 우리가 뭐 예컨대 좀 비유가 뭐한데 이게 판례법의 원리인데 우리가 뭐 속된 말로 어디서 그 쉽게 얘기하자면 뭐 게임을 하잖아요. 네. 또는 옛날에 뭐 화투를 치잖아요. 고스톱을 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동네마다 막 누리에서 로컬 룰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할 때 그러면 되게 기본 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하자 안 하자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하자. 그래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 사례별로 짚어서 그 사회적으로 확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컨대 형사 사건이 같이 공판이 진행 중일 때는 형사 사건 결과를 보고하는 게 맞다. 그와 관계없이 먼저 하는 건 안 맞다. 라든지 그 법률 규정하고 취지를 맞춰보면 그게 맞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그때 하면 너무 성급한 거고 그 재판의 안정성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합의를 낼 수 있는 기준을 내줘야죠. 제가 단도직입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기억나는데 이정미 씨가 소장인가 소장대위인가 했어요. 그때 언론에 다 보도가 됐어요. 탄핵이냐 마냐 결정을 하는데 헌재 그 재판관끼리 의견이 갈렸는데 이정미 소장이 이건 국민적 관심사고 우리 의견이 갈리면 또 문제가 있으니 토론을 해서 만장일치로 탄핵하자고 나왔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난 그걸 보면서 아니 모든 사건에 보게 되면은 대법원에서 판단할 때 보게 되면 찬성 반대 몇 대면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걸 토론해서 했지? 난 지금도 그게 굉장히 의심스럽고 뭐지 하는데 시중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토론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종의 그 당시 헌법재판은 내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내가 보기에 그 법률가로서의 자기 본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정미 소장에 대해서 사회 분위기에 네, 정치에 불한 거예요. 대중의 폭발적인 감정에 거기에 압박을 느껴서 그냥 거기에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비법적인 행위였다고 나는 봅니다. 아니 난 이정미 소장이 그렇게 시도했다는 것도 좀 황당한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토론을 한 것이 아니라 네. 나중에 자기 토론을 하다가 내가 짐작하는 바는 그래요. 이거 몇 대 몇이나 분명히 갈리는데 그러면 이 역사의 사건에 당신은 굳이 책임져야죠. 아니 뭐 반대로 굳이 하고 싶냐? 그냥 기왕 이렇게 된 마당에 표 안 나게 다 같이 묻어가면 어떠냐? 부지하고 싶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뭘요? 아까 굳이 굳이 하고 싶냐? 찬성 두고 반대 남기고 싶냐? 음. 아니면 이 판국에 그렇게까지 가리고 싶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대선에 기운 것 같은데 그냥 다 함께 한꺼번에 표 안 나게 넘어가면 어떠냐? 이렇게 일종의 담합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옛날에 그 저것도 되게 웃기잖아요. 비판받는 게.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도 찬반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분명히 써 있으면서 비밀로 하기로 결의했다는 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헌재 재판관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심리예요. 그럼 비겁한 거 아닌가요? 굉장히 비겁한 뿐 아니라 야비한 거죠. 야비한 정치를 거. 의식한 거예요. 자기들 보신한 거죠. 그럼 제가 판결을 하는데
국가적으로 법 해석을 최종적으로 선언하는데 비밀이 어디 있어요? 그럼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재판관을 헌재 전부 다 판사들로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몇몇 나라에서는 이 헌법을 다루다 보면은 상당히 정치 문제가 개입하기 때문에 이 판사 말고도 정치학자를 넣어서 정치적 판단을 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독일인가 태국인가 그렇게 된다고 들었었는데 그 정치적 판단을 노무현 탄핵 때나 박근혜 탄핵 때 헌재가 하는 게 꼭 틀린 거라고는 할 수 있나요? 틀린 거죠. 정치적 그런 나라에 비교되는 궤변이죠. 정치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아니 법 규정이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쿠데타 행위가 이게 헌법 위반이다 하고 헌법 소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민양사 사건처럼 좁은 법 규정의 시야에 매몰돼서 보지 말고 네. 사회 전체, 정치 사회 전반을 보는 넓은 큰 시각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섞여서 같이 관찰해야 된다는 뜻이지 네. 정치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다. 네. 정치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하죠. 정치적인 엄연히 사회생활 전체가 정치니까 정치적인 측면도 고려를 하되 볼 수 있는 종합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의견을 맞추는 게 어떠냐는 뜻이지요. 그러나 기본은 규범적인 판단이고 정치라는 건 가장 대표적인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 대법원인 최고재판소 판사가 그 일반 행정부 관료도 들어가요. 그래요? 행정부 관료가 들어가요? 네, 행정부 관료가 들어갑니다. 우리처럼 판사를 하지 않습니다. 일본 법무성에서 들어오나요 주로? 뭐 외무부 출신이거나 들어가요. 저한 게. 우리도 그리고 그 전에 정부의 그 고위직을 지냈던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국제법에 정통하거나 그래서 들어가는 거. 그런 것도 들어가고 또는 국가 전체의 문제를 보기 때문에 단순히 법률적인 시각에만 보면 안 된다고 해서 그 행정부 인사도 들어가요. 우리도 그 전에 그 대검 검사장 같은 분이 대법원 판사 된 자리가 있었죠. 누구죠? 그 유명한 분인데 있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시야를 넓히자는 거였지 정치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정치를 하자. 평생 법전에 법 조문만 묶여 사는 사람은 시야가 좀 좁을 수가 있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자기들을 위해서 수혈을 하는 거지 그 기준으로 세상을 보자는 건 아니다. 우리가 돌이켜봐도 우리도 젊은 시절에 한창 때는 법은 잘 알았는데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잘 몰랐잖아요. 그건 판단의 폭이 좁잖아요. 근데 세월을 가고 밖에 살아보니까 그때 본 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법을 해석해야 되겠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거지. 우리가 정치를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옛날에 그 어떤 변호사가 판사들이여 소설을 읽어라 뭐 하도 세상 모르고 법만 봤으니까 그렇죠. 그런 글을 쓴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지금 박근혜 탄핵을 다시 봐서 거기서 나온 어떤 결론을 뭐 우리가 판례화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탄핵 재판이 우리가 예정한 만큼 헌법 재정 권력자가 설계한 것처럼 또는 입법이 예상한 것처럼 탄핵 재판이 올바로 운영되었고 제대로 심리가 되었는지는 반드시 짚어봐야죠. 짚어봐서 어느 부분은 미흡했다. 이거는 미스다. 그럼 그걸 반드시 이 사회에 백석을 근거를 남겨서 다음번에 탄핵을 만약 하게 되면 그때 이런 걸 하지 말자.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라는 정확한 대비 근거를 남겨야죠. 처벌을 할 수 없나요? 그때 탄핵을 그렇게 절차와 뭐에 맞지 않게 한 사람들. 지금 같은 경우 그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여러 가지 건들에 대해서 감사원이 움직이고 뭐 하면서 수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구체적인 형법이나 그 하위 법률 위반인데 탄핵이 어느 법을 위반한 거는 맞추기 그렇게 하기는 힘들죠. 절차 위반한 특정 법률을 위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차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다. 헌법재판 규정이 일반적인 원론적 규정만 있는데 무슨 업무 공무원의 업무처럼 직무적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힘들죠. 그러니까 사회적 평가 대상으로 남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여지면 법리상 헌법재판을 재심을 할 수 있냐 이런 문제까지 사회적 논의로 갈 수 있는 거죠. 아니 간첩 사건도 재심해서 뒤집어 주던데 이거는 왜 못할까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재심이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걸 해석상 재심이라는 걸 준용해도 되냐 이런 논의까지 나오게 되겠죠. 헌재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하는데 헌재에 가 있는 재판관들이 우리 재판부에서 최고 엘리트가 갔느냐 그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진짜 경험이 많고 풍부하고 세상을 꿰뚫어 보느냐 좀 의심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건 부정적이에요. 헌법재판소가 초기에 설립돼서 초기 운영될 때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원대한 이상, 꿈을 가지고 때는 사회적 기대를 부응하려고 애를 많이 쓴 것 같은데 그 뒤에 점점 우리나라 정치판이 엉망이 되면서 점점 하락해서 지금은 초기 헌법재판소 그 정도의 그 기대나 위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좀 조잡해진 것 같아요. 그 구성원들도 조잡하고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냥 정파적으로 나눠 먹고 우리가 보기에는 헌법재판관이 될 자질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자리에 나눠 먹기로 앉아 있고 그래서 그걸 정당에서 추천해서 앉히다 보니까 그런 뭐 대통령하고 몇 뭐 명하고 그냥 정당.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정당에서 관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법원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그 사법의 중추가 많이 질적으로 하락해 있어요. 그 어떻게 하면 사법 대법원도 그렇고 헌재도 그렇고 그 핵심 멤버들을 구성을 어떻게 해야만 좀 질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구성은 잘해야죠. 이번에 그 대장동 정치판에서 게이트에 앉아서 관련된- 자기들끼리 쭈물떡거리는 거 하지 말고 대장동 게이트에 관련된 권모 전 대법관 문제도 네. 보면 참 절박합니다. 제가 이게 그런 지경까지 왔다는 거죠. 지금 우리 뜻 있는 뭐 생각 있는 법조인들 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지금 거의 대법원도 이 정도까지 바닥이 됐냐고 개탄하는 지경이거든요. 권순일 씨 같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조사를 받아야 돼요. 조사를 해서 그거 밝혀야 돼요. 그 지금 그렇게 뭐 까시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 미국 같았으면 그게 당연히 그 사법윤리규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 사법윤리규정이라는 건 내가 옛날에 한번 우리 법조인할 때 봤는데 그 주디셜 코드 오브 에틱스라는 게 있는데 어떤 행위를 부정을 해야 위반이 아니에요. 부정을 한 것으로 의심되면 그게 위반이에요. 그렇게 정도예요? 보이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당하다고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타나거나 그렇게 보여지지 않으면 그 자체가 판사가 잘못한 거예요. 불공정했거나 편파적이었다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외관이 형성되면 그 자체가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 안 나오면서 손을 댔다. 그 자체가 위반이라는 거예요. 오해를 땄느냐, 오해샷을 땄냐 안 땄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따면 범죄고. 그 위반하 실제로 부정행위 하면 건 범죄고. 사법의 윤리는 어떻게 해서 그 권위와 청정성을 지키냐. 범죄를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면 확인이 되면 범죄인 거고 그와 관계없이 그런 의문이 드는 정도의 양상이 나타나면 그건 위반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이 전혀 인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순일 씨 정도면 저 미국 같으면 저거는 당연히 원래 판사로서 임피치 대상이죠. 탄핵 대상이고 청문 대상이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변호사를 한다라도 그 사람이 적합하냐 법정에서 부적합하다고 그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 정도 의문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1차적인 판단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과연 그럼 있었냐 실체가 조사에 들어가야죠. 권순일 씨 정도는 조사를 받아야 돼요.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를 쭉 해보니까 안보 문제에 있어서 이제 룰을 어기고 막 삭제 지시를 하고 뭐 북한서 온 부탁은 다 지령처럼 받아서 수행하고 북한서 온 것들이 오게 되면 우리가 판단 분석을 해서 사실일 경우만 하고 아니면 버려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막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이거 근데 법원도 좀 많이 그렇고 정치의 눈치를 받고 이거를 바로잡는 걸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뭐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민생 파탄 도대체 이 자기는 제목 붙인 것도 졸가리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서 뭐 규탄 대회 한다고 하는데 민상 파탄하고 검사 독재하고 무슨 상관인지 이거 뭐 욕할 수 있는 건 다 모아놓은 것처럼 모아놨는데 이게 정치가 자꾸 하질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특히 우리 사법부를 헌재를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기관이었으니까 한번 다시 보고 바로 잡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대통령실에서 드라이브 걸면 되긴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사회 전체가 질이 하락하고 있어요. 돈은 많지만 하락하고 그러니까
외형상 껍데기만 부풀어 있고 속은 점점 빈약해지고 사회적으로 그 질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최고의 보루라고 할 사법까지 그 너절한 흙탕물에 쌓여서 뒤범벅이 되어 가니까 요새 와서는 뜻 있는 법조인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권순일 씨 사태도 나오고 이런 거 보면 또 판사들도 아까 말씀한 대로 여러 사건에서 들쑥날쑥하게 이상하게 하는 걸 보면 법원도 일종의 완전히 근본적인 손질해서 개혁을 논할 때가 된 게 아니냐. 이러지 법원 않고 개혁을 누가 합니까? 행정부가 주도할 수. 국가가 가는데 국가가. 국가라고 하면 되게 국가가 행정부를 해야죠. 생각할 텐데. 행정부를 국가라고 하면 안 되죠. 물론 정부가 시스템을 새로 짤 수 있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다룰 만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야죠. 그 문재인 정권은 각 기관별로 과거사 조사위원회 만들어 갖고 이제 개혁을 한다고. 그거는 행정사무를 하는 거고. 물론 그랬죠. 근데 사법을 한다는 건 국가 전체 일이에요. 국가 시스템. 한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데를 보면 판사라고 해서 법원에 대법원장 임명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검사라고 해서 법무장 임명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국가 사법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최고 사법 평의회라는 기구를 두고 있어요. 거기서 다 판사, 검사를 임명하는 인사 심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대통령, 전직 대통령, 국회의장, 우리 중요한 인사들 열 몇 명으로 프랑스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사법을 관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판사가 뭐 대법원장 임명한 사람입니까? 거기는 이 나라에서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내가 생각하는 사법 개혁은 그 정도로 논해야 되지 않냐. 뭔가 이 밑그림을 그릴 만한 그 전가가 될 만한 훌륭한 사람들을 위원회를 만들어라. 우리는 이렇게 시스템 조직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판사, 이렇게 정치 권력과 충돌하고 부대끼고 시달려서 혼란을 섞게 하는 검찰, 이거를 아예 정치권이 손을 못 대게, 그야말로 국회의장,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손을 못 대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대법원에 추천한 것도 아니고. 같이 프랑스처럼 국가 최고 사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사람을 가리고 뽑고 선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저 법원에서 김모 대법원장이 계신데 이번에 법원장들이 인사하는데 말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뭐 특정 연구에 뭐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지금 완전히 내가 보기에는 전근대적인 방법이에요. 전부터 수십 년부터 이건데 왜 대법원장은 이게 판사가 대법원의 직원입니까? 대법원장이 혼자 알아서 뽑고 검찰청은 법무부의 직원입니까? 혼자 앉아서 대충 뽑고 대통령의 발령장 주고. 이거는 대륙에서 발상된 원래 제도가 판사, 검사는 사법관이에요. 그렇죠. 사법관이니까 어느 기관에 소속되는 게 아니에요. 국가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국가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국가의 대표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뭐 대법원장의 발령력은 좀 이상한 거지 사실은. 대법원이 발령내면은 대법원장이 그 법원 행정처장이 더 힘이 센 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도 않죠. 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행정 시종이니까. 시종인데 어떻게 보면 대법원장이 힘쓰는 게 인사권 발령하고 이런 걸 힘쓰니까 행정처장 역할을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그걸 하면 안 되고 대법원장의 뜻에 따라서 판사가 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대표성 있는 곳에서 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그 프랑스의 최고 사법 평의회가 우수하다고 보는 겁니다. 딴 나라도 되게 그렇게 합니다. 이름만 달라서 그렇지. 뭐 대법원장이 앉아서 쭈물럭거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미국도 대법원장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죠? 상원 법사위에서 다 하는 거예요. 사법위원회에서. 거기서 각계 전문가를 불러서 심지어는 미국은 ABA가 관여합니다. ABA가 미국 우리로 치면 변호사협회라고 번역을 하는데 법조협회가 있어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합격해서 올라가야만 그 다음에 청문 절차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밀실에서 어느 날 대법원장이 누가 추천했다, 대통령이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인사권 갖고 힘을 쓴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그걸 바꾸는 근본적인 이제는 해야 되지 않냐. 사법 개혁을 해야 된다. 이 구조 틀을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이 돌아가는 현재 상태를 못 벗어나요. 그렇겠네요. 틀 자체를 바꿔줘야 돼요. 아예. 그래서
뭐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은 군주제니까 형식상은 여왕이 임명을 해요. 네. 근데 여왕이 자기가 사람을 뽑겠습니까? 여왕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왕이든 일본도 마찬가지 천황이든 뽑죠. 네. 아니 자기가 사람을 뽑겠어요. 우리처럼 못 뽑죠. 대통령이라고 앉아서 뽑고 앉았잖아요. 청와대에서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거 안 되고 그걸 다루는 그 셀렉션 커미티가 따로 있어요. 원래 영국 전체를 거기서 인력 풀을 관리하고 그 복잡한 기구에서 과정을 거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의를 해서 사람을 뽑습니다. 뽑으면 그 왕실에 보내지면 그냥 왕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냥. 아하. 그럼 우리는 그렇게 했냐고. 대법원장도 자기가 했지. 아니 언제 검찰총장 뭐 하겠어. 추천위원회 뭐 해서 2명씩 올리고 뭐 그런 과정들은 겪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법무장관이 제가 그건 법무부 장관 휘하에 있는 일종의 의견 조율 기구잖아요. 아하 그걸 뛰어넘지 문제네. 않잖아요. 그게 문제군요. 그걸 훨씬 뛰어넘어야지. 대통령도 뛰어넘어야지. 대통령도 자기가 마음대로 찍지를 못하게 해야죠. 그게 사법이다. 예. 사법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정부가 아무리 바뀌어도 상관도 없고 네. 대법원장이 뭐 대통령이 누가 바뀌어도 상관도 없고 네. 국회의장이 누가 돼도 상관이 없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런 부분 논의가 나와야만 제가 보기에는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